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튀어오르는 찌개 그릇, 맛있게 저녁을 먹으려고 들어올리는 그 찰나의 순간, 예전 같지 않게 팔이 후들거리며 그릇을 놓칠 뻔한 경험, 혹시 해보셨는지요? 아니면 꽉 잠긴 병뚜껑 앞에서 한참을 낑낑대다가 결국 자녀에게 부탁하게 되는 그런 순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쉽게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 우리 삶의 질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근육감소증이라는 불청객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감소증을 그저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미용의 문제나 힘이 조금 약해지는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질병이며 2017년부터는 대한민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질병 코드를 부여받은 엄연한 의학적 문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왜 우리가 이토록 중요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근육을 잃어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선의로 행했던 건강 습관이 어떻게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평생 건강을 자신하던 분께서 어느 날부터인가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지면서 바깥 출입을 꺼리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니 자연스레 입맛도 없고 기분도 우울해지면서 삶의 활기를 전부 잃어버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의사로서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근육의 소실, 근육감소증 때문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조직 그 이상입니다.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거대한 저장고이자 면역세포를 생성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근육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 몸의 비상금을 야금야금 도둑맞는 것과 같습니다. 당뇨병의 위험이 급격히 커지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며 똑같은 병에 걸려도 회복 속도가 현저히 더뎌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근육은 30대 후반부터 아주 조금씩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세를 기점으로 그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예전보다 쉽게 피곤하네, 계단 오르기가 숨이 차네라며 세월 탓으로만 돌립니다. 바로 그 순간이 근육 도둑이 우리 몸에 깊숙이 자리 잡는 골든타임인 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음식을 드세요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우리 근육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었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문과도 같습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첫 번째 실수, 바로 단백질의 양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도 큰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단백질의 양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다익선이라는 말처럼 좋은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 끼에 많은 양의 고기나 계란, 콩을 몰아서 드시곤 합니다. 오늘 점심은 부실했으니 저녁에 소고기라도 든든하게 먹어서 보충해야지 하는 생각,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자녀분들이 몸보신하라고 사다 드린 장어 한 마리를 그 자리에서 다 드시거나 단백질이 많다는 방송을 보고 콩국물을 물처럼 마시는 분들도 진료실에서 심심찮게 뵙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 몸을 위하는 선량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니까요. 하지만 선생님, 바로 그 행동이 우리의 간과 신장을 지치게 하고 애써 섭취한 단백질을 근육이 아닌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몸은 무한정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텅 빈 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작은 그릇과 같습니다. 물이 가득 찬 컵에 계속 물을 부으면 넘쳐흐르는 것처럼 우리 몸의 근육 합성 공장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우리 같은 노년층의 경우 한 끼 식사에서 근육 합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약 25에서 30g 정도입니다.
물론 개인의 체중이나 활동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숫자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을 초과해서 섭취한 단백질은 다 어디로 갈까요? 안타깝게도 남은 단백질이 예비 근육으로 저장되면 좋겠지만 우리 몸의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남는 단백질을 일단 간으로 보냅니다. 간은 이 과잉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질소라는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이 질소는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즉, 단백질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우리 몸의 정화조 역할을 하는 간과 신장에게 엄청난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처리 능력이 충분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서 기능이 점차 떨어진 우리 장기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이 독이 된다고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간에서 처리되고 남은 단백질의 일부는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올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원하지 않는 손님, 바로 체지방이 형태로 허리나 복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육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 오히려 뱃살을 늘리는 셈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료했던 한 환자분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매일 헬스클럽을 다니시던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운동 후에 꼭 닭가슴살 3에서 4조각과 단백질 보충제를 한꺼번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근육량은 늘지 않고 오히려 피로감만 심해지고 소변에서 거품이 보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수치가 좋지 않게 나온 것은 물론이고 체지방률도 운동 전보다 오히려 높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다고 설명해드리고 섭취량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양에 대한 집착은 선의의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똑똑하게 나누어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양 조절에 성공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실수, 바로 우리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동물성 단백질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백질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을 조절해서 25g씩 나누어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의 종류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섭취하는 습관, 특히 동물성 단백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식습관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의사로서 육류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아주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우리 근육을 짓는 가장 좋은 벽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이 좋은 벽돌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우리 몸의 처리장, 즉 신장의 나이를 우리가 깜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생님, 우리의 신장은 지난 60년, 7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의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처리해온 충직한 일꾼입니다. 정수기 필터를 오래 쓰면 교체해야 하듯 우리 신장의 기능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룻밤 사이에 거뜬히 처리하던 노폐물도 나이가 들면서는 밤새 처리해도 다 끝내지 못하는 날이 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동물성 단백질, 특히 붉은 육류와 내장류의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음식에는 퓨린, 푸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퓨린을 사용하고 나서 요산, 유릭 애시드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 요산을 소변으로 말끔하게 배출시키지만 기능이 저하된 신장은 이 작업을 점점 힘겨워합니다.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남은 요산들은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마치 소금물에서 소금 결정이 생기듯이 우리 몸의 관절이나 연골 같은 서늘한 곳에 바늘처럼 뾰족한 결정체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갑자기 엄지발가락이나 발목, 무릎에 불이 난 듯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며 우리를 잠에서 깨웁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통풍입니다. 통풍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면도날 수천 개가 관절 속을 긁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더군요. 이 무시무시한 통증의 원인이
우리가 몸보신을 위해 즐겨 먹던 곰탕, 설렁탕, 내장탕에 듬뿍 들어있는 바로 그 퓨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뼈를 푹 고아 만든 국물이 칼슘도 많고 단백질도 풍부해 최고의 보양식이라고 믿어왔지만 그 국물 속에는 엄청난 양의 퓨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동물성 단백질이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붉은 육류나 동물의 간, 곱창 같은 내장류의 퓨린 함량이 특히 높고 생선 중에서도 등 푸른 생선보다는 멸치나 정어리 같은 작은 생선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단백질을 보충하겠다는 생각에 매일같이 육류 위주의 식사를 고집하는 것은 노후된 정화시설에 계속해서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폐수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다 평생을 함께해야 할 신장을 망가뜨리고 걷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얻게 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백질의 양을 조절하고 동물성 단백질의 종류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셨다 해도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시간에 단백질을 먹느냐에 따라 근육이 될 수도, 뱃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실수, 시간을 무시한 단백질 섭취법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백질의 양을 현명하게 조절해야 하고 동물성 단백질에만 치우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시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선생님의 하루 식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 누룽지나 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간단히 해결하고 점심은 국수 한 그릇이나 빵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오늘 제대로 먹은 게 없으니 뭐라도 든든히 챙겨 먹어야지 하는 마음에 고기 반찬에 찌개까지 거하게 차려 드시지는 않으신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아주 전형적인 식사 패턴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바로 이 패턴이 우리 근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갉아먹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단백질을 분해하고 MPB, 머슬 프로테인 브레이크다운, 합성하는 MPS, 머슬 프로테인 신테시스 과정을 반복합니다. 마치 낡은 벽을 허물고 새 벽을 쌓는 공사장과 같습니다.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려면 당연히 허무는 양보다 새로 쌓는 양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장의 벽돌, 아미노산, 이 하루 종일 꾸준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과 점심에 단백질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당장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던 근육을 분해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아침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 몸의 근육 공사장은 새로 짓는 것 없이 계속 허물기만 하는 마이너스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굶주렸던 근육에게 저녁에 한꺼번에 많은 단백질을 몰아준다고 해서 과연 낮 동안 손실된 근육이 전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이 한 번에 근육으로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25에서 30g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녁에 60g의 단백질을 드셨다 해도 그중 절반 정도만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지방으로 전환되어 우리 뱃살로 직행하게 됩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어드는 저녁 시간에 섭취한 과잉 에너지는 더더욱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결국 아침은 대충, 저녁은 푸짐하게 먹는 습관은 하루 종일 근육은 근육대로 잃고 밤사이에는 뱃살만 착실하게 찌우는 최악의 조합인 셈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분 중에 유독 마르고 힘이 없으신 70대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자녀분들이 걱정이 되어 저녁마다 장어구이에 소고기구이에 온갖 좋은 음식을 해다 드린다는데도 할머님은 계속 기운이 없고 체중도 줄어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여쭤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침, 점심은 거의 입에 대지 않으시고 저녁에만 억지로 몇 숟갈 드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자녀분들께 저녁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그 절반을 아침에 계란찜으로 점심에 두부 반 뭐라도 꼭 챙겨드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2달 뒤 할머님은 혈색부터 달라져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걷는 게 한결 편해졌고 무엇보다 입맛이 돌아오니 살아갈 위력이 생긴다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총 섭취량은 바꾸지 않고 오직 시간만 재배치했을 뿐인데 나타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섭취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한 번에 몰아치기보다 3번에 나누어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과 종류, 시간까지 신경 써서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분들조차 빠지기 쉬운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단백질이라는 믿음 속에 숨어있는 4번째 실수입니다. 이제 콩과 두부에만 의존하는 식물성 단백질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백질 섭취의 양, 종류, 그리고 시간이라는 3가지 중요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선생님이라면 이미 상위 10%의 건강 지식을 갖추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4번째 치명적인 실수, 바로 건강한 단백질이라는 믿음 속에 숨겨진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일수록 육류를 멀리하고 그 대안으로 콩이나 두부, 된장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훌륭한 식품입니다. 지방이 적고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저 또한 환자분들께 콩 제품을 충분히 드시라고 늘 권장합니다. 문제는 오직 콩과 두부에만 의존할 때 발생합니다. 근육을 생성하는 관점에서 볼 때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근육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중 9가지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그것도 아주 이상적인 비율로 갖추고 있어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립니다. 마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가 완벽하게 들어있는 A급 자재 세트와 같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은 이 9가지 중 한두 가지가 부족하거나 그 비율이 맞지 않는 불완전 단백질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아미노산 중 메티오닌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A급 자재 세트가 아니라 못은 아주 많은데 망치가 부족하거나 시멘트는 충분한데 벽돌 몇 장이 모자란 B급 자재 세트와 같은 셈입니다. 부족한 자재가 있으면 집을 짓는 속도가 느려지고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우리 노년층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 즉 단백질 흡수 효율 자체가 떨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은 상태인데 여기에 효율이 떨어지는 B급 자재까지 주재료로 사용한다면 근육을 유지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식단의 함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검진 후 고기 좀 줄이세요라는 말을 듣고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두부, 콩밥, 된장찌개를 열심히 챙겨 드시면서 나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기운은 더 없어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로 단백질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양만 계산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가짜 돈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저축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된 것과 같은 허탈한 상황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보살님은 절에 다니시면서 수년간 엄격한 채식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해가 갈수록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에 부치고 자주 넘어지셔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근육량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근감소증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채식을 포기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에 계란 한두 개나 우유 한 컵이라도 식단에 추가해 보시라고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시던 보살님은 몇 달 뒤 훨씬 건강해진 모습으로 나타나 의사 선생님 말씀 듣기를 정말 잘했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양과 종류, 시간, 그리고 그 질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아주 섬세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켰다 해도 마지막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실수, 바로 단백질의 파트너를 잇고 있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백질 섭취와 관련하여 저지르기 쉬운 4가지의 치명적인 실수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양에 대한 집착, 동물성 단백질의 편중, 시간을 무시하는 식습관,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의 한계까지. 이 모든 함정을 피하셨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5번째 실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도 정작 일할 사람을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실수, 즉 단백질의 파트너를 완전히 잊고 있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벽돌과 시멘트, 단백질가 있어도 그것을 운반하고 쌓아 올릴 인부, 비타민과 미네랄가 없다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거쳐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쪼개진 뒤 혈액을 타고 우리 몸 곳곳의 근육세포로 배달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근육세포 안에서 아미노산들이 다시 조립되어 근육 단백질로 합성되는, 즉 집을 짓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효소와 조효소들이 마치 건설 현장의 인부들처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인부들에게 힘을 주고 연장을 쥐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단백질만 열심히 챙겨 드시고 채소나 과일, 견과류 섭취를 등한시하는 것은 벽돌만 잔뜩 쌓아두고 정작 일할 인부들은 모두 굶기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비싼 돈 주고 사온 벽돌은 쓰이지도 못하고 현장에 뒹굴다가 결국 폐기물, 지방로 처리될 뿐입니다. 특히 우리 노년층의 근육 합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몇몇 핵심 인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괄 현장 감독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과 단백질 합성 과정을 포함한 수백 가지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 공장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부는 아미노산이라는 벽돌을 다듬고 제자리에 딱 맞게 끼워 넣는 숙련된 기술자, 바로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는 단백질 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정확하게 근육으로 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건축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감리사, 비타민 D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뼈 건강에만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비타민 D는 근육세포의 성장과 기능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의 힘과 질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상당수가 햇볕을 쬐는 시간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비타민 D, 그리고 아연과 같은 수많은 조력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 움직일 때 비로소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닭가슴살이나 계란, 흰자만 삶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백질 자체만 보면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근육 생성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다지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닭가슴살을 여러 가지 색깔의 파프리카, 브로콜리와 함께 볶아서 드시고 계란찜에는 시금치나 버섯을 다져 넣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양한 채소와 통곡물 속에 바로 우리 근육 공장을 움직일 핵심 인부들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치명적인 실수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좋은 단백질을 먹고도 근육을 잃어왔는지 그 이유를 이제 조금은 아시겠는지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들을 되짚어보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이 실수들을 바로잡고 우리 몸의 단백질 공장을 다시 활기차게 돌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해법을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근육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부터 차근차근 이해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숲 전체를 조망하며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5가지의 큰 실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즉, 우리 몸이 단백질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근육이라는 집을 짓는지 그 신비로운 건축 과정 이 원리를 이해해보려 합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왜 우리가 그동안 실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설명해드리듯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 걱정 말고 따라오십시오. 우리 몸의 단백질 대사 과정을 거대한 레스토랑 주방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는 고기, 생선, 콩 같은 단백질 음식은 레스토랑 뒷문으로 들어오는 통째로 된 식자재와 같습니다. 이 식자재들은 위와 장이라는 1차 조리대로 옮겨져 위상과 펩신 같은 주방의 칼잡이들, 소화효소에 의해 잘게 다져지고 손질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거대한 단백질 덩어리는 아주 작은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이렇게 잘 손질된 아미노산이라는 재료들은 소장을 통해 혈관이라는 서빙 카트에 실려 우리 몸 곳곳에 있는 손님,
세포들에게 배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근육세포는 이 레스토랑의 가장 중요한 VIP 손님입니다. 서빙카트가 근육세포라는 VIP 룸에 도착하면 아미노산이라는 재료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 비로소 근육이라는 멋진 요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요리 과정이 바로 근육 단백질 합성, MPS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근육 생성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레스토랑의 모든 시스템이 아주 활기차게 돌아갑니다. 칼잡이들은 힘이 넘치고 서빙카트는 쌩쌩 달리며 VIP 손님은 왕성한 식욕으로 어떤 요리든 맛있게 먹어치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60세, 70세를 넘어가면서 이 레스토랑에도 세월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주방의 칼잡이들, 즉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그 힘도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질긴 고기도 거뜬히 소화시켰는데 이제는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식자재를 제대로 손질하지 못하니 당연히 서빙카트에 실리는 아미노산 재료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더 큰 문제는 VIP 손님, 즉 근육세포 자체의 식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근육합성 저항성, 아나볼릭 레지스턴스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근육세포가 아미노산이라는 음식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고 둔해지는 현상입니다. 젊을 때는 아미노산이 조금만 도착해도 음식이 왔구나 하고 반갑게 문을 열고 요리를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웬만큼 많은 양의 아미노산이 문을 두드려도 누구세요? 하며 좀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젊은 사람과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합성되는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게으르거나 노력을 덜 해서가 아닙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른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변화입니다. 슬픈 소식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희망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의 레스토랑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내부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변해버린 레스토랑의 상황에 맞춰 새로운 운영 전략을 짜면 되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식자재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 넣어주고 식욕 없는 VIP 손님의 입맛을 확 돋울 수 있는 특별한 메뉴를 개발해서 대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전략, 바로 내 몸을 살리는 단백질의 황금 비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이라는 레스토랑의 주방 사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소화력도 떨어지고 근육세포의 식욕도 줄어들었지요. 그렇다면 이 까다로워진 VIP 손님, 근육세포를 만족시킬 새로운 운영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해답은 바로 최고의 메뉴 조합을 개발하는 것, 즉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장점만을 모아 시너지를 내는 황금 비율을 찾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가 좋으냐, 콩이 좋으냐를 두고 흑백 논리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현명하게 조합하는 것에 있습니다. 축구팀을 꾸릴 때 공격수만 11명을 뽑지 않고 수비수와 미드필더를 함께 기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갖춘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특히 근육 합성의 시작 스위치를 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루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식욕이 떨어진 우리 근육세포를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수는 몸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함께 데려올 수 있고 소화 과정에서 요산 같은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장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비수 역할을 합니다. 염증 수치를 낮춰 근육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불완전하여 단독으로 뛰게 할 경우 공격력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떤 비율로 조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종합해볼 때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황금 비율은 바로 동물성 5, 식물성 5입니다. 혹은 소화 능력에 따라 동물성을 4, 식물성을 6으로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비율을 기억하고 매 끼니 식단을 구성하시면 두 단백질이 서로의 단점은 완벽하게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제가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흰쌀밥에 김치만 드시는 대신 여기에 계란찜, 동물성, 한도 숟갈과 별표 들기름에 묻힌 시금치나물, 식물성, 별표를 추가하는 겁니다. 점심에는 된장찌개를 드실 때 두부, 식물성과 함께 바지락, 동물성 몇 개를 넣어 끓여달라고 부탁해보세요. 훨씬 깊은 맛이 나는 것은 물론 부족했던 아미노산까지 완벽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커다란 갈비찜, 동물성을 주메뉴로 삼는 대신 손바닥 반만 한 크기의 조기구이, 동물성, 한 토막의 별표 순두부찌개, 식물성, 별표를 곁들이고 다양한 나물 반찬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핵심은 동물성 단백질을 메인 요리가 아닌 식물성 단백질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조연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김치찌개에 들어간 돼지고기 몇 점, 비빔밥 위에 올라간 계란 프라이 하나가 그릇 전체의 단백질 가치를 몇 배나 높여주는 활용점정이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매 끼니마다 저울로 재면서 정확히 5대5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식탁을 한번 둘러보시고 여기에 동물성이 하나, 식물성이 하나 있구나 하고 확인하는 습관만 들이셔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로 인해 둔감해진 우리 몸의 근육 합성 스위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 황금 비율을 맞추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최고의 메뉴를 언제, 어떻게 서빙할 것인지, 즉 단백질을 나누어 먹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방금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5대5로 섞어 먹는 것이 우리 몸의 근육 공장을 깨우는 최고의 메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메뉴를 언제, 어떻게 손님에게 대접해야 가장 큰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요리라도 손님이 배고플 때 제때 내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무시하고 저녁에 단백질을 몰아먹는 실수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육은 24시간 내내 꾸준한 영양 공급을 원합니다. 따라서 하루 단백질 섭취 목표량을 3번의 식사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본인 체중 1kg당 약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기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최소 60g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을 3끼로 나누면 한 끼에 약 20g에서 2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20에서 25g 이 숫자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얻어가시는 겁니다. 이 양은 우리 몸의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자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양입니다. 그럼 각 시간대별로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식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 근육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밤사이 긴 공복 상태 동안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을 분해합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는 이 분해 스위치를 끄고 합성 스위치를 켜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아침에 단백질 20g을 채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계란 2개, 단백질 12g로 만든 스크램블의 별표 우유 1컵, 6g, 별표를 곁들이면 벌써 18g입니다. 혹은 별표 그릭 요거트 1컵, 15g, 별표의 별표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한 줌, 5에서 6g, 별표를 넣어 드시는 것도 훌륭한 아침 식사입니다. 전날 저녁에 미리 별표 두부 반 모, 20g, 별표를 준비해 두셨다가 아침에 김치와 함께 살짝 데워 드시는 온두부는 입맛 없는 아침에도 부담 없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둘째, 점심 식사. 활기찬 오후를 위한 에너지 충전. 점심은 하루 중 활동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대비해 든든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메뉴를 조금만 신경 써서 고르시면 됩니다. 설렁탕이나 갈비탕을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고기 건더기를 충분히 드시면 20에서 25g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생선구이 백반을 드신다면 손바닥 크기의 고등어 한 토막이 약 20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콩국수를 드실 때도 면은 조금 남기더라도 국물은 다 드시는 것이 단백질 섭취에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저녁 식사. 과유불급을 기억하라. 저녁은 과식의 유혹이 가장 큰 시간대이지만
우리는 이제 저녁에 단백질을 몰아먹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의 목표는 낮 동안 지친 근육을 회복하고 밤사이 그 손실을 막을 정도의 단백질을 가볍게 보충하는 것입니다. 기름기가 적은 별표 닭가슴살이나 오리고기 100g, 약 20에서 25g, 별표을 쌈,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꾸라지를 갈아 만든 추어탕 한 그릇 역시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저녁 메뉴입니다. 혹시 한 끼에 20g을 다 채우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식간의 단백질 간식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삶은 계란 한 알, 두유 한 팩, 치즈 한 장 같은 간식은 단순한 주전부리가 아니라 다음 식사 때까지 근육이 굶지 않도록 이어주는 단백질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이처럼 단백질을 꾸준히 똑똑하게 나누어 먹는 습관이야말로 우리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기술입니다. 이제 최고의 메뉴와 완벽한 서빙 시간표까지 갖추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리의 풍미를 200% 끌어올려줄 특제 양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최고의 단백질 메뉴를 황금 비율로 조합하여 하루 3번째 때에 공급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선생님의 근육 공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왕이면 공장의 효율을 2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특급 비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단백질과 함께 만났을 때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최고의 파트너 영양소들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최고의 양념과도 같지요. 그 첫 번째 파트너는 바로 햇살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D입니다. 우리는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고만 알고 있지만 이는 비타민 D의 능력 중 절반에 불과합니다. 최근 수많은 연구를 통해 비타민 D가 근육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근육의 힘과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비타민 D는 우리 근육 공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인부들이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실내 생활이 많고 피부 노화로 비타민 D 합성 능력도 떨어진 우리 어르신들의 9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잘 챙겨 드셔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단백질과 비타민 D가 모두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등어나 연어,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손바닥만 한 고등어 한 토막에는 양질의 단백질 20g과 비타민 D 하루 권장량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또한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을 각종 볶음 요리나 찌개에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파트너는 우리 몸의 염증을 잠재우는 평화유지군,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 염증은 근육의 성장을 방해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근육 공장 주변에서 계속 불이 나고 있는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겠지요. 오메가-3는 바로 이 염증이라는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역시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하지만 매일 생선을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들기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나물 반찬을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 한 숟갈을 넣는 작은 습관이 우리 몸의 염증 환경을 바꾸고 단백질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호두 한 줌을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근육 합성의 마스터키, 아미노산의 일종인 류신, 별표입니다. 류신은 수많은 아미노산 중에서도 우리 몸의 근육 합성 스위치를 가장 강력하게 누르는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반응이 둔해진 근육세포를 깨우려면 이 류신이라는 열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류신은 동물성 단백질에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공급원은 바로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우유 한 컵을 마시거나 후식으로 당분이 많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식사를 통해 섭취한 단백질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신다면 유당이 제거된 우유나 발효 과정을 거친 요거트는 훨씬 속이 편하실 겁니다. 이처럼 비타민 D, 오메가3, 류신은 단순한 영양 보충제를 넘어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뱃살이 아닌
근육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현명한 안내자입니다. 이제 이론과 전략은 모두 배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원칙들을 삶에 적용하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분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백질을 둘러싼 오해를 풀고 우리 몸의 근육 공장을 되살릴 수 있는 과학적인 원리와 구체적인 전략들을 모두 배웠습니다. 이론도 중요하고 원칙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가 그 어떤 설명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이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40년간 제 진료실을 거쳐간 수많은 환자분들 중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를 삶에 적용하여 놀라운 변화를 이뤄내신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두 분의 허락을 받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기억 속에 따뜻한 사진처럼 남아있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께도 하나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0대 초반에 퇴직한 대기업 임원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육식주의자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두툼한 스테이크나 갈비찜을 드시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낙이었고 힘의 원천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아침은 거르기 일쑤였고 점심은 직원들과 간단히 해결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엄지발가락에 불이 붙은 듯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급성 통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면서 매일 가시던 공원 산책도 지인들과의 약속도 모두 끊기셨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이제 좀 살만하니 몸이 말을 안 듣는다며 깊은 우울감에 빠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무조건 고기를 끊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원리들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습니다. 저녁에 몰아드시던 단백질이 근육이 되기는커녕 신장에 부담을 주고 통풍의 원인이 되었으며 정작 근육이 필요했던 아침과 점심에는 몸이 굶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저녁에 드시던 고기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절반을 점심 식사 때 국에 넣어서라도 챙겨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허전한 아침 식사에는 계란찜과 두부 반모를 꼭 추가하시도록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적게 먹어서 무슨 힘이 나겠냐며 반신반의하시던 김 선생님은 석 달 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지긋지긋했던 통풍 발작이 사라졌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해진 것을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본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공원에서 찍은 활짝 웃는 사진을 보내주시며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고기 맛보다 나물 맛이 더 좋아졌어요. 두 번째는 남편과 사별하신 뒤 건강에 부쩍 신경을 쓰시던 60대 후반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던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뒤 육류는 입에도 대지 않고 오로지 콩과 두부, 채소만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스스로 최고의 건강식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셨지만 이상하게 해가 갈수록 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현기증으로 넘어져 손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데 왜 뼈가 약해지고 힘이 없을까 하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진료실을 찾아오셨지요. 저는 박 여사님의 노력을 먼저 칭찬해드린 뒤 식물성 단백질의 한계와 단백질 파트너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작은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우유나 요거트 한 컵을 드실 것, 하루 한 끼는 꼭 계란을 하나 추가하실 것, 그리고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을 사용하실 것. 육식에 대한 거부감이 크셨던 여사님은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우유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한 느낌 대신 든든한 포만감을 느끼셨고 차츰 계란과 생선까지 식단에 추가하셨습니다. 그분께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온 순간은 2달 뒤 아들에게 줄 김치통을 두 손으로 번쩍 들고도 어지럽지 않았을 때라고 합니다. 그 사소한 성공이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삶의 독립성을 되찾아준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건강을 되찾는 비결이 값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우리 밥상의 작은 변화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드는 것조차 버거워질 수 있다는 작은 두려움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무심코 저질러왔던 5가지의 치명적인 실수들을 살펴보고 우리 몸의 근육 공장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어쩌면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 모든 것을 오늘 당장 다 기억하고 실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급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가파른 산을 단숨에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마당의 작은 텃밭을 매일 조금씩 가꾸어 나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오늘 물 한 바가지를 주고 내일 잡초 하나를 뽑아주는 그 소박한 정성이 모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내일 아침 식탁에 계란 하나를 더 올려보는 겁니다. 혹은 점심 식사 후에 늘 마시던 커피 대신 우유 한 잔을 마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오늘 한 숟갈의 변화가 내일의 건강한 한 걸음을 만듭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내년 이맘때쯤에는 동네 뒷산을 가뿐하게 오를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손주를 번쩍 안아줄 수 있는 강한 팔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신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백질을 공부하고 식습관을 바꾸려는 진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근육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